성북동 한옥의 아침은 언제나 무거웠다. 마당에 깔린 전통 기와와 정갈하게 정리된 화분들 사이로 차가운 10월 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임신 6주차,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세린아, 상 다 차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마지막 반찬 그릇을 식탁에 올렸다. 어제 마트에서 산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담은 시금치나물이었다. 깔끔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나타났다. 뒤이어 첫째 시누이 수진 언니와 둘째 시누이 수경 언니가 따라왔다. 수진 언니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수경 언니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였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스펙의 소유자들이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이 유난히 맛있어 보이네요. 수진 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가 놓은 반찬 그릇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특히 시금치나물 그릇에서 시선이 멈췄다. 이 그릇, 어디서 났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아, 그건 어제 마트에서 산 건데요. 깔끔해 보여서. 플라스틱이네. 시어머니가 그릇을 들어 올리며 혀를 찼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가 햇살에 반짝거렸다. 그릇은 플라스틱만 써봤니?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우리 집 형편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었다.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우리 집에는 고급 도자기 세트 같은 건 없었다. 실용적인 플라스틱 용기와 멜라민 그릇들이 전부였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수진 언니와 수경 언니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세린아, 우리 집은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집안이야. 언제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 수진 언니가 부드럽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손님들이 오셨을 때 플라스틱 그릇에 반찬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 수경 언니도 거들었다. 세린이도 이제 3년차 며느리인데 이런 건 알아서 해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아니,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주의할 문제가 아니지. 이건 상식의 문제야. 시어머니가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앞으론 도자기나 유리 그릇만 써. 알겠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는 입덧 때문에 속이 미식거렸지만 태연한 척해야 했다. 뱃속 아기에게 미안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임신 소식을 이런 분위기에서 말할 수는 없었다. 하욱이는 요즘 재단 일로 바쁘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40주년 갈라 준비 때문에 밤새는 날이 많아. 세린이도 도와야 할 텐데. 수진 언니가 나를 쳐다봤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든데 큰 행사 준비까지.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다. 그 플라스틱 그릇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도자기 세트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린아.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네, 어머니.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안의 품격을 생각해.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도자기 세트를 샀다. 내 한 달 용돈보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계산을 하며 뱃속 아기에게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저녁 식사 때 새 그릇에 반찬을 담아 내놓으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릇 사건 이후 한 달이 흐른 11월 중순. 시댁은 재단 설립 40주년 기념 갈라 준비로 난리가 났다. 정재계 인사 500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였다. 나는 임신 10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였다. 세리나, 이번 갈라는 우리 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사야. 시어머니가 안채 거실에 갈라 준비 자료들을 펼쳐놓고 말했다. 초대장 발송부터 좌석 배치,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해. 하나라도 실수하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갈라 준비에 매달렸다. 500장의 초대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검수하고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VIP 좌석 배치도를 수십 번 수정하고 테이블 번호와 좌석표를 대조했다. 이 초대장 서체가 삐뚤어졌네. 다시 써. 좌석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 김 회장님과 박 의원님 사이가 어떤지 모르니? 플라워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 품격 있게 다시 주문해.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다. 입덧이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와도 괜찮다며 웃어야 했다. 세린이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느 날 저녁 수경 언니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갈라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이 정도로? 수경 언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우리가 병원에서 36시간 수술하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체력 관리 좀 해. 맞아. 나도 법정에서 밤새 변론 준비하는데. 수진 언니도 거들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뱃속 아기가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엄마 힘들어?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참자, 아가야. 갈라만 끝나면. 갈라 2주 전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었다. 나는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나가 준비를 도왔다. 무대 조명 점검, 음향 테스트, 테이블 세팅 확인까지. 세리나, 저기 3번 테이블 꽃꽂이가 기울어졌어. VIP 대기실 다과 준비는 됐어? 사회자 리허설 자료 복사는? 지시가 쏟아졌지만 나는 묵묵히 해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버텼다. 갈라 당일 11월 30일. 호텔 크리스털 볼룸이 500명의 귀빈들로 가득 찼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사 임원들,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화려한 자리였다. 재단의 발자취 40년 영상이 시작되고 감동적인 교육 후원 사례들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나는 무대 뒤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오후 7시쯤이었다. 갑자기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왔다. 이상하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식은땀이 났다. 화장실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하얀 시폰 드레스 치마에 빨간 점이 번지기 시작했다. 세리나, 무슨 일이야? 수경 언니가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의사인 그녀가 내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무슨 소리야? 갈라 진행을 점검하던 시어머니가 급히 뛰어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가
아기. 그제야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내 건강 걱정이 아니었다. 갈라 행사에 대한 걱정이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셔댔다. 하필 오늘. 정말 재수도 없고 차장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이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다. 재수없게 비 내리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기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수없다는 말을 듣다니.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유산이에요. 초기 유산이라 자연 유산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으셨다.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일주일? 그럼 갈라 후속 일정들이. 의사도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환자의 상태보다 일정을 먼저 걱정하는 보호자는 처음 봤을 것이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계속 났다. 아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체면만 걱정하는 시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 집안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병원 6인실 병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지 이틀째였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일주일 입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사흘이면 충분하다며 못을 박았다. 갈라 뒤처리가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여기 누워있을 거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갈라 후속 업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의사가 뭘 안다고. 애가 없어진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다. 옆 침대 환자 가족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갈라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김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박 의원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다. 그나저나 임신을 왜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갈라 준비를 다른 사람한테 시켰을 텐데. 아기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갈라 준비가 문제구나. 나는 속으로 쓰게 웃었다. 안정기 전이라서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다고? 우리 집 첫 손자인데 왜 조심스러워? 그때 수진 언니와 수경 언니가 병실에 들어왔다. 수진 언니는 정장 차림이었고 수경 언니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세린이 상태 어때? 수경 언니가 의료진처럼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초기 유산이니까. 별일 아니라고? 그래도 집안 첫 손자였는데. 수진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도 못 가지는 며느리를. 수경 언니의 말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경아. 뭐요, 엄마? 솔직히 말해야죠. 세린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인데 뭘 해놨어요? 맞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수진 언니가 거들었다. 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기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병원비도 문제야.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사보험은 유산까지 커버 안 되죠. 실비보험 청구하면 기록 남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고. 수경 언니가 능숙하게 의학적, 보험적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당분간은 자연임신 어려우니까 한의원 치료라도 받아야 할 텐데 그것도 돈이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이나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돈과 체면 그리고 나에 대한 비난뿐이었다. 세리나, 듣고 있어?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몸 관리 좀 제대로 해. 알겠지? 그리고 당분간은 애 갖는 거 생각 말고 집안일부터 제대로 배워. 수진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욱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조심하고. 그때 하욱이 들어왔다. 갈라 뒤처리 때문에 바빴다며 이틀 만에 병문안이었다. 상태 어때? 괜찮아요. 의사가 뭐래? 일주일 더 안정하래. 일주일? 하욱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너무 길지 않나? 집에서 쉬면 안 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하욱이 말이 맞아.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할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수경 언니가 자신의 의사 지위를 내세우며 말했다. 내가 의사인데 이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해. 그렇게 나는 사흘 만에 퇴원하게 됐다. 택시에서 집으로 가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우리 집 며느리로서 자격이 뭔지 생각해봐. 그리고 하욱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갈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 집안이 진짜 어떤 곳인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방 정리부터 해. 병원에서 입던 옷들 다 세탁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지. 하욱이 퇴근하기 전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무너지는 대신 더욱 냉정해졌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단단하게 응고되고 있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12월 중순. 나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시댁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세리나, 오늘 너희 어머니 뵈러 가자. 네. 갑자기요?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했잖아. 며느리가 아파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조가 섞여 있었다. 마치 계획이 있는 듯한. 수진이, 수경이도 함께 가자. 인사드릴 겸. 두 시누이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평소 궁금했어요. 세린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중구에 있는 어머니의 김밥 공방으로 향했다. 이모네 김밥 공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15평 남짓한 작은 가게. 어머니가 20년간 혼자 꾸려온 터전이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깜짝 놀라며 급히 앞치마를 벗으셨다. 어머, 세리나.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작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좁은 공간에 김밥 재료들과 조리기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이구나. 생각보다 아담하네. 아담하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어머니도 그 뉘앙스를 알아채셨는지 어색하게 웃으셨다. 네, 비좁지만.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차는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진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보다 어머님, 김밥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저희 집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수경 언니의 말에 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세린이가 요리를 못한다고요? 우리 세린이는 어릴 때부터. 에이, 그건 집에서 하는 요리고. 손님 접대용 요리는 다르잖아요. 시어머니가 김밥 재료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걸로 장사를 하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그런데 세린이가 우리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나 봐요. 시어머니의 말에 어머니가 움찔하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느라 세린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끼어들려 했지만 수진 언니가 막았다. 세린이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야. 근데 정말 여기서 김밥만 파세요?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수경 언니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이것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셨다. 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집은 교육재단을 운영하거든요. 규모가 좀 다르죠. 시어머니가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세린이가 우리 집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였다. 어머니가 김밥을 써는 칼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세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집안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죠. 집안 교육? 예.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 귀한 손님 접대하는 법 같은 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20년간 혼자 나를 키우며 겪은 모든 고생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세린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다. 착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수진 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경제활동도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는데 세린이는 우리 딸이 뭘 못한다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한 말 했나요? 잘못한 말이 아니라면 뭡니까? 우리 세린이를.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어머니 앞에 놓인 도마를 발로 걷어찼다. 쾅! 도마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다. 김밥 재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놨으니까 우리 집에서 고생하지.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며 이번엔 김밥 재료가 담긴 통을 발로 찼다. 단무지와 시금치가 바닥에 쏟아졌다. 어머,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급히 재료들을 주워 담으려 하셨다. 20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결과가 이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계속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내가 끼어들어 시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수진 언니와 수경 언니가 나를 잡았다. 세린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재료들을 줍는 모습을 보았다. 20년간 나 하나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어머니가 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다. 그 순간 내 마지막 눈물이 말랐다. 어머니를 건드린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축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가죠.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들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 생각해보니까 왜 세린이가 그런지 알겠네. 역시 핏줄은 못 속여.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세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저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네.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어머니를 모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김밥 공방 사건 다음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더욱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냉정한 관찰자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은 서재 청소를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세린이가 많이 변했구나. 이제야 며느리 같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다. 어제 친정모독 사건으로 내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재단 사무실이 있는 서재는 성북동 한옥에서 가장 큰 방이었다. 시아버지의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기역자형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세린아, 저기 파쇄할 서류들 정리해줘. 보관기간 지난 것들이야. 시어머니가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어머니. 파쇄 대상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강사료 지급 내역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 김 강사 마이너스 월 500만원, 이 강사 마이너스 월 300만원.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강사료를 받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들이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가짜 기획사들의 컨설팅 비용도 눈에 띄었다. 미래교육기획, 드림에듀 컨설팅, 비전 크리에이트. 모두 실존하지 않을 것 같은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각각 월 1,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다. 세린아,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다. 파쇄할 것들 분류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어. 그냥 연도별로만 정리하면 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본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다른 업무를 맡겼다. 세린아, 문서실 정리도 좀 해줘. 올해 신규 후원자 명단이랑 후원금 입출금 내역 정리하는 거야. 문서실은 서재 옆 작은 방으로 각종 장부와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후원금 입출금 장부를 보니 가족 명의로 돌려막기하는 패턴이 보였다. 큰 후원금이 들어오면 며칠 후 비슷한 금액이 교육비, 연구비, 컨설팅비 명목으로 가족들 계좌로 빠져나갔다. 특히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래들이 가장 많았다. 월 2천만 원씩 이사장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정말. 나는 펜타입 스캐너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다음날 배송으로 받은 후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다. 세린아, 점심 준비됐어? 시어머니가 부르면 재빨리 스캐너를 숨기고 나갔다. 네, 금방 갈게요. 일주일 동안 틈틈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니 재단의 비리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 연간 50억 원의 후원금 중 실제 교육사업에 쓰인 돈은 10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이 나눠 가져간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허위 장학금 지급 내역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허위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그 돈을 가족들이 나눠 가져간 것이었다. 이런 짓을 20년 동안 나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더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여보, 이번 감사는 언제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작년처럼 이중장부로. 알았어. 이중장부. 분명 어딘가에 진짜 장부가 따로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침실 옷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모르겠고 열쇠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세리나,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랐다. 옷장 뒤쪽 먼지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보이는 곳만 하면 되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금고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상 손목에 차고 있는 브레이슬릿이 수상하다는 것도 눈치했다. 일반적인 액세서리와는 달리 작은 메탈 조각이 달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브레이슬릿형 금고 열쇠. 검색 결과 정말로 그런 제품들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차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 나는 공책에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허위 강사료, 가짜 기획사 컨설팅비, 후원금 유용, 허위 장학금.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이중장부와 금고 안의 자료들까지 확보해야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어머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불면증이 심해졌어. 한의원에서 좋은 차를 추천받았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차? 어떤 차인데? 자연 성분으로 만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예요. 카모마일이랑 라벤더가 들어있어서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였다. 그래? 그럼 한번 마셔볼까? 완벽했다. 이제 금고 열쇠를 확보할 기회만 기다리면 됐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20년간 쌓인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정도면 재단 폐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충분할 것이었다. 어머니를 모독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주겠어.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자연성분 수면차를 준비한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 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피곤해하는 것이 보였다. 재단 이사회 준비로 연일 밤늦게 전화회의를 하신 탓이었다. 어머니, 오늘도 잠 못 주무실 것 같으시네요. 저녁 9시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계실 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게 말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한 잔 타줘. 나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다. 카모마일과 라벤더, 패션 플라워가 들어간 천연 수면차였다. 수면제가 아니라 자연 성분이지만 충분히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었다. 여기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향이 좋네. 정말 잠이 올까? 네, 1시간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졸리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10시쯤 침실로 들어가셨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11시 30분. 시어머니 침실에서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았다.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한옥의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기 쉬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깊게 잠들어 계셨다. 손목에는 평소처럼 그 브레이슬릿이 차여 있었다. 이제 진짜 해야 하는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왼쪽 손목에 차여진 브레이슬릿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메탈 조각 부분이 분리 가능한 구조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분리됐다. 진짜 금고키였어. 작은 USB 같이 생긴 메탈 조각을 손에 쥐고 옷장 쪽으로 이동했다. 옷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내자 작은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다. 메탈 조각을 금고의 USB 포트 같은 곳에 꽂자 비프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USB 그리고 두꺼운 장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실제 수입 지출 내역이라고 적힌 장부였다. 내가 서재에서 봤던 공식 장부와는 완전히 달랐다. 진짜 이중장부였다. 이런. 장부를 펼쳐보니 숨겨진 비리의 규모가 더욱 심각했다. 후원자들의 큰 기부금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 긴급 교육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 특히 2022년 한 기업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한 10억 원이 일주일 만에 해외 교육시설 벤치마킹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플래시는 끄고 조명은 핸드폰 후레쉬를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건 USB들이었다. 하나씩 노트북에 연결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첫 번째 USB에는 가짜 장학생 명단이 저장되어 있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명씩 허위로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그 장학금을 시댁 식구들이 나눠 가졌다. 두 번째 USB에는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 임대계약서였는데 계약자는 김민준이라는 남성이었다. 이게 뭐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이었고 보증금은 2억 원이었다. 그런데 돈을 낸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시어머니가 여행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설마 내연남? 사진 파일명을 보니 202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찍은 것들이었다. 일본 온천 여행, 유럽 여행, 제주도 여행. 모두 재단 돈으로 다닌 것이 틀림없었다. 세 번째 USB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작한 서류들과 회계사와 나눈 녹음 파일들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장부로 보여주세요. 실제 장부는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언젠가는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뭔 문제가 있어? 녹음 파일 날짜를 보니 불과 3개월 전이었다. 나는 모든 내용을 복사하고 촬영했다. USB 내용은 새로 가져온 USB에 복사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마지막으로 금고 맨 아래에 있던 서류 뭉치를 확인했다. 긴급시 대피 계획이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내용을 보니 만약 비리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었다. 해외 도피용 계좌, 가명 여권, 그리고 모든 책임을 시아버지에게 돌리는 시나리오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정말 철저하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금고를 원래대로 정리했다. USB들과 서류들을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려 놓고 메탈 조각도 시어머니 손목에 브레이슬릿에 다시 끼워 넣었다. 새벽 2시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이중장부, 허위 장학금, 후원금 유용, 탈세,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륜까지. 2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 행위의 증거가 내 손에 있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를 모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깊게 잤어. 그 차 효과가 좋구나.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밤새 그녀의 모든 비밀을 들여다봤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떤 무대에서 공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다. 언론사에 제보할 수도 있었고 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뭔가 부족했다. 어머니를 모독한 그 순간의 모욕감을 제대로 갚아주기에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세리나, 이번 설날 대신 특별한 행사를 할 예정이야. 무슨 행사요, 어머니? 재단 40주년 기념 특별 갈라를 2월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어. 지난번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후원자들이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완벽한 무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할 거야. 500명이 아니라 800명 정도. 청와대, 국회, 재벌가 임원들까지 모두 온다고 하니까.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준비가 더 중요해. 이번에도 네가 많이 도와줘야겠어. 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무대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했다. 공익제보 전문 변호사, 시민단체 후원금 감시, 세무당국 신고센터.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였다.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재단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저희가 세무당국과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요? 네, 특히 대규모 행사 현장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죠. 언론의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증거인멸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완벽했다. 내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다음으로 연락한 곳은 공익제보 전문 법무법인 정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세린이라고 합니다. 교육재단의 비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어떤 종류의 비리인가요? 후원금 유용, 허위 장학금, 탈세, 그리고 이중장부 작성까지. 20년간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 정도 규모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단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증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혹시 내부 고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신변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상담받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나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김세리님이시죠?
저는 담당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40대 중반의 근엄한 인상의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가져오신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USB와 사진 자료들을 보더니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 정도면 특별감찰관까지 투입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이중장부와 허위 장학금 부분은 완벽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죠?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시댁에서의 모욕, 어머니에 대한 모독, 그리고 내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개 시점과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나요? 2월에 재단에서 대규모 갈라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떨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언론 효과도 크고 증거인멸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먼저 세무당국과 검찰에 사전 고발장을 제출하고 갈라 당일에 수사관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에게도 미리 알려서 현장 취재가 가능하도록 해야죠.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신변보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요? 이 정도 규모의 비리가 터지면 관련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내부 고발자인 김세린 님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갈라 준비 자료를 펼쳐놓고 계셨다. 세린아,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갈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대장 발송부터 시작해야지. 이번에는 800명이니까 일이 더 많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세린이가 많이 의젓해졌어. 이번 갈라는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완벽하게 하죠.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그날 밤 하욱이 늦게 들어와서 말했다. 이번 갈라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아버지가 무척 기대하고 계셔. 그래? 잘 됐네. 너도 수고 많이 하는데 이번 갈라 끝나면 여행이라도 가자. 좋아. 하지만 나는 이번 갈라가 끝나면 우리 부부 관계도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욱은 끝까지 시댁의 비리를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일주일 후 이준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발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네요. 갈라 당일 현장 조사도 가능한가요? 네, 이미 조율 중입니다. 갈라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후에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미 준비해둔 말이 있었다. 후원은 빛이어야지 그림자가 아니어야죠. 그 한마디로 20년간의 어둠을 끝낼 생각이었다. 2월 18일 갈라 당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는 800명의 귀빈들이 모여들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들, 삼성현대 LG그룹 임원들, 주요 언론사 사장들까지. 한국 사회 최고층이 모인 자리였다.
나는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갈라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세리나, 수고 많았어. 이번 갈라는 정말 완벽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재단 이사장 부인으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네, 어머니.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거예요. 오후 6시 갈라가 시작됐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재단 40년 교육의 희망을 키워온 발자취라는 타이틀이 떠올랐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 방송인이 사회를 보며 갈라가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재단의 40년 역사를 담은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다. 스크린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면, 낙후된 시골 학교의 도서관을 짓는 장면, 불우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졌다. 우리 재단은 지난 40년간 10만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국 500개 학교의 교육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총 2천억 원의 후원금이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관객들이 감동 어린 박수를 보냈다. 나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10분. 계획된 시간까지 20분이 남았다. 시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준혁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7시 30분에 시작하세요. 곧 답장이 왔다. 수사관들 대기 중. 언론진도 준비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오후 7시 25분. 재단 소개 영상이 계속 상영되는 중이었다. 화면에는 장학생들의 감사 인터뷰와 교육 현장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기술적 오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재단의 진짜 얼굴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중장부 사본이 화면에 떠올랐다. 선명한 숫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2022년 삼성전자 교육기금 10억 원 김계인 계좌 이체. 2023년 현대차그룹 장학재단 15억 원 허위 강사료로 분할 유용. 웅성거리는 소리가 장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잠깐, 이게 뭐야?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귀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다. 5년간 500명의 가짜 장학생 명단, 존재하지 않는 기획사들에게 지급된 수십억 원의 컨설팅비, 그리고 시어머니와 20대 남성의 다정한 여행 사진들까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진행을 멈췄다. 음향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화면은 계속 바뀌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정각. 볼룸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다. 국세청 특별조사팀과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검찰청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귀빈들이 술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론사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화려한 한복 차림이 무색하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리나, 당신이 한 짓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차분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낸 후의 고요함이었다. 세린 씨 맞으시죠? 공익신고자로 확인됩니다. 수사관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신분을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곧 언론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서 3년간 먹고 살면서 수진 언니와 수경 언니도 달려와서 나를 둘러쌌다. 세린이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들고 800명의 귀빈들과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후원은 빛이어야지 그림자가 아니어야죠. 내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20년간 여러분의 선의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이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실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미동하지 않았다. 하욱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세린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집이 이런 일을. 당신은 정말 몰랐어? 나는 진짜 몰랐어. 아버지가 그냥 교육사업 하신다고만. 나는 하욱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볼룸을 나갔다. 어머니를 모독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한 순간이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6개월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김밥 공방과 합동으로 시작한 청소년 요리 클래스는 벌써 5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선생님,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중학교 2학년 민수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잘했네. 어머니께도 가져다 드려. 네. 그때 누군가 아동센터 문을 두드렸다. 하욱이었다. 세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뭐야? 이혼 서류. 받았어. 서명하고 가져왔어. 하욱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재단은 허가 취소됐고 시아버지는 실형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었다. 그래.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로의 몫을 배우길.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동센터로 돌아갔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후원이 무엇인지,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도자기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